어린 검도 꿈나무를 지도하며 입가엔 미소가 끊이질 않는 이 사람. 오늘의 주인공, 우물 파는 관장님 이성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는 이성대라고 합니다. 검도관을 운영하면서 매년 2월에는 한 달 동안 캄보디아에 가서 우물 파는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저에게는 아주 작은 나눔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고 큰 기적이고 큰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머나먼 땅 캄보디아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물을 파고 봉사를 하는 이성대 관장. 우연한 계기로 파기 시작한 우물이 올해로 벌써 5개가 되었는데요. 어렵게 모은 돈으로 매년 2월 한 달 동안 캄보디아를 찾는 관장님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이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이 이성대 씨의 일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취미로 시작한 검도가 그의 평생 직업이 되었는데요. 도장을 차리고 15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2001년 3월에 전주에서 저희 고향에서 도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 도장을 시작하자마자 앞에 있던 그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가 완전 허허벌판이 된 거예요. 아,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월세는 내야 하는데 관원은 없고. 그래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그 주위에 먼 데까지 가가지고 전단지를 돌리고 그러다가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월세를 내고 이렇게 좀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결국 월세를 다 못 내고 그 맡겨놨던 보증금까지 다 까먹게 돼서 건물주한테 쫓겨나게 됐어요. 저한테 검도를 배웠던 분의 또 도움으로 인해서 도장을 이쪽 건물 저쪽 건물 또 옮겨 다니게 됐고요. 해가 갈수록 관원들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를 궁지로 내몰았지만 꿈까지 꺾지는 못했습니다. 제 꿈이 뭐랄까 사범생활을 하면서 나도 내 도장을 좀 갖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도장을 시작했는데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꿈과 또 지금 현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는데 절대로 그 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인분께서 그 우체국에 좀 높은 자리에 계셨는데 그분의 권유로 새벽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우편 집중국에 가서 소포를 분류하는 작업을 한 7년 정도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학교까지 또 이렇게 제가 또 양복을 입고 찾아가가지고 또 영업을 해가지고 또 방과 활동을 또 한 군데를 뚫어가지고 잠을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그 정도 자면서 7년간 쓰리잡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에서 나오는 그런 돈은 한계가 있고 월세는 내야 하고 또 공과금도 내야 하고. 군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이성대 씨. 그가 돌연 전주로 내려오게 된 까닭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4년, 5년 정도를 생활했는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무작정 찾아간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좀 찬양단이나 성가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인맥들을 또 검도관에서 그 학생들 수많은 그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의 그 학생들과
성인분들의 그런 인맥들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도장을 내가 이제 운영을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도장을 인수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막 얼마를 줄까 막 이런 말들이 오갈 때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전주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큰아들인데 갑자기 아버지 쓰러지니까 뭐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공무원으로 일했던 아버지 덕에 어려움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낸 이성대 관장. 아버지는 퇴직을 하고 한때 택시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결국 일이 잘못돼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2009년 세상과 이별할 때까지 한결같이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건 어머니와 성대 씨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중풍에 걸리셨지만 정신을 완전 놓은 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얘기를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됐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여보 우리 죽기 전에 그 앙코르와트는 한번 구경을 해야지 않겠어? 라는 그런 말들을 했던 거 기억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 그 영정 앞에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눴던 앙코르와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앙코르와트. 사진 속 그의 얼굴은 웃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극단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그 승부욕들이 강하잖아요. 저 또한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남보다 내가 못났다, 남보다 내가 못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비교 때문에 지옥 속에서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녀석은 나보다 검도도 못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승부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래 내가 어머니 한번 모셔다 드리고 멋지게 구경시켜드리고 나는 갔다 와서 이제 그만 끝내자, 그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어요. 학창시절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이성대 관장. 하지만 검도장을 운영하는 것은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장을 쫓기듯 옮긴 것만 4번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난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망의 끈을 놓으려는 순간 마주한 캄보디아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돈은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8식구가 하루를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이렇게 가난한 나라도 있었구나.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네. 나는 굉장히 부자였네 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한 5살, 6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배에 복수가 찼더라고요. 그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이드에게 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더러운 물 때문에 병이 걸립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이국 땅에서 그가 대면한 것은 처절한 가난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 때는 도로에 그 무릎까지 물이 찰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나라예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런데도 물을 저장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아리만 있어도 부자다란 말을 들을 정도로 가난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물을 못 담으니 그냥 지나가는 그 하천에서 그 뭐 소도 또 개도 돼지도 먹는 물을 같이 먹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 동물들이 그 싸는 그 배설물, 그 섞인 물을 먹고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그러한 사람들 사는데 제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이야. 영어도 한마디 모르는데 무슨 용기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행기표를 끊어서 무작정 찾아간 곳이 캄보디아였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봉사를 어떻게 하지? 우물을 어디서 파지? 또 어떻게 파지? 이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것이 TV에서 봤던 바퍼로 유명하신 그 최일도 목사님이 그 설립했던 달 공동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길 찾아갔어요. 무작정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봉사를 하러 왔고 우물을 파러 왔다. 어떻게 하냐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그분들의 많은 도움을 좀 받아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그는 봉사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한 5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밥을 해서 주더라고요. 아, 우물을 파고 남은 시간은 내가 여기서 봉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아침에 찾아가가지고 500명 거 밥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여주고 또 그 음식을 날라주고. 무작정 시작한 우물 파기는 벌써 횟수로 5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패키지로 가서 그 사람들의 책상을 보고 그게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번을 갔었는데 5년 동안 5개 우물을 팠고요. 그 우물은 한 400불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한 이틀 정도는 자리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기간 한 3, 4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물을 파는데 저희 그 시골에 있는, 우리 한국 시골에 있는 그 깊이 파서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걸로, 두레박 같은 걸로 이렇게 뜨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 긴 호수를 땅에 박아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그 작두같이 시골에 보면 시골집 보면 작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눌러서 펌프죠, 펌프. 네, 그런 식으로 우물을 파거든요.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던 우물 파주기 봉사는 현지인들과 친구를 맺게 되면서 하나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급성 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행객들이 장염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병원을 찾아가는데 뭐 영어도 한마디 못하지.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 숙소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 숙소 주인이 저는 그 사람들이 저를 간호할 줄 몰랐어요. 제가 도우러 갔는데 그 사람들의 그 간호 때문에 제가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 밥을 끓여서 갖다 주고 또 그 바나나를 주면서 이게 설사에는 최고 좋다. 한번 먹어봐라. 근데 그 3개를 딱 먹었는데 낫더라고요. 그 주인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너무나 친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왔다가 이렇게 내가 아프게 됐다. 근데 내가 지금 거기서는 그 워터펌프라고 말을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지인들과 같이 그 우물을 좀 파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물을 파주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유독 잊혀지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우물을 이렇게 파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굉장히 기억이 남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그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상황버섯을 채취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상황버섯을 채취를 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편분이 산에 올라가서 상황버섯을 채취하다가 쥐를 밟았대요. 그래서 장애인이 됐는데 그 나라는 장애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 일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한 집이어서 그쪽에다 우물을 파게 됐는데 그 힘든,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저희들 우물을 파준다니까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소중한 그 재산인 그 오리를, 이 2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도 좀 저도 모르게 막 울면서 이렇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는 그 더러운 물을 줄 수 없었는지 그 아주머니가 한 2kg?
2km 정도 되는 거리를 뛰어가가지고 생수병을 또 한 병 들고 오시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감동을 안 받습니까? 검도관을 혼자 운영하는 관장님이 2월 한 달을 온전히 비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 달 중에서 제일 짧고요. 또 구정이 껴있는 그런 달들이 많잖아요. 매년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담을 덜 줄 수 있을까. 20일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그 회비를 내기는 좀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배려 차원에서 2월달로 정한 겁니다.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돈키호테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좀 미쳤다고 하는 말이 맞겠죠. 저도 힘든데 제가 봐도 어쩔 때는 미친 것 같아요. 한 달씩을 문을 닫고 어떻게 갈 수 있냐. 그 월세는 어떻게 낼래?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관원들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 욕하던 사람들 다 친구들이 저에게 최고의 후원자가 돼 있습니다.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후원해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학용품 같은 거, 또 의약품 같은 거, 또 헌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챙겨주는 친구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매년 2월이 될 때, 그때쯤 되면 너무나 제가 부자가 됩니다. 우물을 하나 파는데 필요한 돈은 40만 원 정도. 빠듯한 살림살이의 그에겐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체육관은 그냥 딱 월세 내고 그냥 밥만 먹을 정도밖에 안 돼요. 인원이 너무 없어서. 그 미니 자판기를 또 저한테 배우시는 그 관원분이 하나 중고 자판기를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저금통이라 생각하고 제가 어차피 커피를 좋아하니까 거기다 100원씩, 200원씩 이렇게 해서 한 달 모으면 가득 차면 한 4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 돈을 모아서 10달을 모으니까 400불이 되는 거예요. 전 그 돈을 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1, 20만 원을 조금씩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는 거 아껴가지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또 많은 아까 친구들이 후원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작은 후원들이 모여서 그 우물과 그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그 경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물을 만들고 나서 새긴 이름은 도움을 준 후원자들과 이성대 씨만이 아는 작은 비밀입니다. 저뿐이 아니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우물들을 파더라고요. 우물을 구경하고 다니는데 팻말을 세워서 어느 나라에서 파줬고 어떤 사람이 파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저 또한 그렇게 따라 했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좀 생각이 바뀌어서 그냥 몇 월 며칠에 팠다 이것만 좀 새겨놓자 해가지고 그 시멘트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완공했습니다. 이렇게 또 제 후원자들에게 좀 알려는 줘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쓰기만 하고 하는 걸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이성대 씨는 한국에서 온 이름 모를 천사나 다름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거 최고라고. 이번에 갈 때는 많은 후원금도 있었지만 의약품하고 학용품, 볼펜이나 연필 이런 거를 많이 챙겨갔어요. 그 친구 녀석 중에 한 명이 광고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한 박스 정도에 되는 그런 연필하고 볼펜을 좀 줘가지고 그걸 가져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몇 번 쓰다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볼펜이지만 캄보디아 아이들에게는 그 하나의 볼펜과 연필이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너무 행복했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캄보디아행. 그곳에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이성대 관장.
그에게 있어 우물파기는 1년을 기쁨으로 채워주는 활력소이자 평생의 약속입니다. 솔직히 제가 그 밑바닥 생활을 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을 좀 알겠고요. 얼마나 그 몸으로 겪는 그런 고통보다도 마음으로 겪는 그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겪어보지 않았다면 과연 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아마 돈 얼마 주면서 그걸로 해결하려고 했겠죠. 봉사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그들과 같이 살아주는 거, 그들의 아픔을 같이 겪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돈을 얼마 쥐어주고 밥을 쌀을 좀 사다 주고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봉사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을 그들과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검도에서 저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정 두려운 것은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 멈추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검도뿐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목표한 곳에 갈 수 있다. 몇 개의 우물을 파야겠다라고 정해놓은 건 없고요.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매년 하나씩은 팔 것 같아요. 지금 제 나이가 45인데요. 아직까지 제가 미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2살 드신 어머니랑 지금 살고 있는데 많이 죄송스럽죠. 사실 어쩌면 제가 진짜 불효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